여러분 만나서 반갑습니다. 제 소개부터 먼저 올리고요. 그다음에 여러 가지 말씀을 좀 드리고 시작을 할게요. 전 여러분들이랑 앞으로 독해 수업을 같이 하게 될 거고요. 제 이름은 이종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제 이름도 좀 잘 기억해 두시고, 저는 지금 한 브라운에서 5년째 독해 강의를 하고 있고요. 여러분들이랑 이제 1년 동안 독해라는 영역을 어떻게 공부할지에 대해서 오늘은 좀 얘기를 해볼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은 노예반으로 오셨죠? 그 노예반은 이제 1대1 노예 상담도 직접 진행을 하거든요. 그래서 아마 여러분들은 저랑 계속 일주일에 한 번 정도는 만나서 상담하는 시간을 가지시게 될 겁니다. 그 구체적인 상담 일정 같은 것들은 제가 정리해가지고 밴드에다가 공지 올릴 거니까 그거 잘 확인해 주시면 되고, 앞으로 학원 생활하시면서 불편한 거나 뭐 그런 것들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저한테 좀 얘기해 주시면 돼요. 그리고 제가 여러분 밴드에 있거든요. 밴드에 들어와 있으니까요. 하고 싶은 얘기가 있으시면 밴드톡으로 언제든지 보내셔도 됩니다. 뭐 제 시간을 배려해 주실 필요 없어요. 그냥 아무 때나 보내시면 돼요. 그래서 이 질문에 대한 얘기를 잠시 좀 더 말씀을 드리면요. 두 가지가 있을 수 있어요. 영어 질문이 있고요. 그 다음에 어떤 생활적인 면에 대한 뭐 고민이라든지 이런 게 있을 수 있겠죠. 영어 질문 같은 경우는 여러분 홈페이지 보시면 제 게시판이 있을 겁니다. 영어 질문은 그 게시판에다가 업로드 해 두시면 제가 최대한 하루 내로 답변해 드리니까요. 영어 질문 같은 경우는 그쪽에다 남겨 두시면 되고, 근데 이 생활적인 질문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굳이 학원 선생님 다른 분들은 안 봤으면 좋겠고 그냥 저만 봤으면 좋겠는 고민이나 이런 것들이 있으시면 그런 것들은 언제든 밴드톡으로 저한테 주시면 돼요. 그럼 제가 보는 대로 바로 답장해 드리도록 할게요. 그래서 만나서 반갑고, 앞으로 여러분 좀 공부를 열심히 하셔서 좋은 결과를 낼 수 있게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있죠. 우린 지금 오늘 첫 시간은 어떻게 할 거냐면요. 앞으로 커리큘럼에 대해서 간단하게 소개를 드리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그 커리큘럼을 따라가고 잘 되기 위해선 어느 정도 시간과 양을 공부해야 되는지, 어떤 마음으로 해야 되는지도 좀 말씀을 드리고 오늘 첫 시간 수업을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여러분들이 배우시게 될 독해라는 영역, 영어를 잘 읽고 문제를 푸는 영역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근데 앞으로 여러분들이 배우시게 될 영어 독해는요, 뭐 기존에 학교를 다니면서 배우셨던 그냥 한국말로 읽어보는 수업은 아닐 겁니다. 보통의 영어 수업이 어떤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냐면요. 그냥 어떤 영어 문장을 주고 한국말로 어떻게 해석하는지를 가르쳐요. 그리고 선생님이 한국말로 읽어준 다음에 이 말은 그래서 이런 뜻이 된다라고 알려주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그렇게 영어를 들었을 때 문제점이 뭐냐면요. 그 괴리감이 지워지지가 않아요. 좁혀지지가 않는 거죠. 선생님이니까 저렇게 읽는 거지. 선생님이 아닌 나는 저렇게 못 읽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좁혀지지가 않고요. 그냥 영어 수업을 구경하게 됩니다. 해도 잘 오르지도 않게 되고. 그래서 우리는 그런 수업을 하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앞으로 영어는 어떻게 공부할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소개를 해드릴게요. 자, 지금부터 4달 동안 여러분들이 공부하시게 될 교재는 구매하신 이것이 구문이다라는 교재입니다. 제가 직접 쓴 교재고 영어 문장의 모든 패턴을 담아둔 교재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그거를 4달 동안 공부하시게 될 거고, 이 교재를 통해 여러분들이 학습하시게 될 건요. 영어 문장을 보는 방법에 대해서 학습하시게 될 겁니다. 그 중에서도 우리 1, 2월 달 노예반 기간 동안에 기초반 기간 동안에 여러분들이 배우시게 될 부분은 그 책의 파트 1 부분을 같이 볼 거예요. 자, 이 파트 1 부분에서는요. 어떤 걸 공부하시게 될 거냐면 아주 기본적인 영어 문장의 구조에 대해서 공부하시게 될 겁니다. 그래서 영어를 정말 처음 공부하신다라고 생각하고 아주 기초적인 영어부터 시작해서 어떻게 영어 문장을 분석하는지에 대한 공부를 해볼 거예요. 어떻게 영어 문장을 분석하는지를 공부를 해볼 거고, 그 분석을 통해서
내가 이 문장의 의미를 받아들이기 위해선 어떤 걸 봐야 되는지 그런 것들을 공부를 해볼 겁니다. 근데 있죠. 그 공부가 여러분들한테 단순히 그냥 이렇게 한국말로 읽으면 된다라는 걸 알려주는 수업은 아닐 거예요. 예를 들어 이런 겁니다. 자, 제가 어떤 한국말 문장을 하나 적어 볼게요. 이 약은 몸에 그리고 밑줄 여기는 못 읽었다라고 해볼게요. 자, 여러분들 지금 이런 한국말 문장 보시면 이해하기가 어렵지 않죠? 굳이 뒤에 더 안 읽어봐도 무슨 말인지 대충 감이 오시죠? 둘 중 하나겠죠. 약이 몸에 좋거나 약이 몸에 나쁘거나. 맞죠? 그럼 우리는 약이 몸에 좋은 건지 나쁜 건지를 마지막 단어로 판단해요. 즉,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요. 여러분들은 한국말로 된 문장을 읽을 때 있죠. 다 안 듣고도 무슨 말인지 거의 판단이 끝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잘 생각해 보면 말을 할 때도 끝까지 듣지도 않고 껴드는 인간들이 정말 많죠. 말은 끝까지 들어야 되는데. 근데 중간쯤 듣고 아 이런 말이구나 라고 지레 짐작하고 껴들 때가 굉장히 많아요. 여러분 무슨 말이냐면요. 이 부분을 동사자리라고 합니다. 영어에서 그 동사라고 하는 그 친구는요. 사실 한국말의 맨 끝에 위치한 친구예요. 그럼 여기서 중요한 건 있죠. 여러분들은 한국말을 이해할 때 동사를 안 보고도 거의 다 이해하시고 계세요. 근데 영어를 어려워하는 이유가 뭐냐면요. 동사부터 보려고 해서 그래요. 동사의 의미가 되게 중요한 것처럼 영어를 배우니 무슨 영어가 되게 복잡한 언어처럼 느껴지는 겁니다. 한국말로 볼 땐 쳐다보지도 않는 부분을. 즉 여러분들이 영어 문장을 읽을 때 동사 부분에 집착하고 있다는 건 있죠. 한국말 읽을 때 끝에 붙어 읽는 거예요. 이런 사람 아무도 없죠. 근데 영어를 볼 땐 이러고 있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마치 이런 거죠. 여러분, 이 약은 몸에 좋다랑 이 약은 몸에 유용하다랑 이 약은 몸에 도움이 된다랑 다른 말 같나요? 완벽하게 똑같은 말 같죠. 근데 영어를 읽을 때는 어떻게 하냐면요. 좋다와 유용하다와 도움이 되다가 대단한 뉘앙스의 차이가 있는 것처럼 영어를 배웁니다. 그래서 영어를 어려워하는 거예요. 전혀 다를 게 없습니다. 영어나 한국말이나 똑같아요. 그럼 우리가 문장의 구조를 배우는 이유는 있죠. 그냥 한국말로 바꿔서 얘를 번역하고 이해하고 그런 거 하려고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이 문장을 보자마자 한국말처럼 받아들이려면 어떤 말을 붙잡아 두면 되는지, 그게 진정으로 영어를 한국말처럼 보는 겁니다. 바로 그 단계를 요 파트 1 부분에서 기초를 쌓을 겁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요 파트 1 부분에서 요걸 잘 쌓아두시게 되면 이제 웬만한 영어 문장을 봤을 때 있죠. 어떻게 읽어야 될지, 어떤 말을 남겨놔야 될지를 아시게 될 거예요. 그게 우리의 그 2달 동안의 기초반 과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해석하고 그 문장 안에서 어떤 걸 봐야 되는지를 보는 훈련을 1, 2월 달 동안에 할 거고요. 그 다음에 3, 4월 달이 되면요. 중급반 과정으로 올라가거든요. 그럼 이제 여기서 문제는 뭐냐면 기초반 때 공부할 만한 문장들은 아무리 어려워도 문장의 구성이 그래도 규칙적인 것들, 별로 꼬지 않은 문장의 구조들이 많을 건데 이제 파트 2 부분은요. 애초에 주어가 뭔지도 모르겠는 문장들 패턴이 있어요. 즉 그냥 맨 처음에 오는 게 뭐 이거고 저거고가 성립이 안 되는 그런 복잡한 패턴의 영어 문장들도 있겠죠. 그 복잡한 패턴의 영어 문장들에는 어떤 것들이 있고 그때는 내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는지 그런 것들을 공부해 볼 겁니다. 그래서 요 중급반 과정까지 끝나게 되면 제가 여러분들한테 약속할 수 있는 건 더 이상 영어 문장에 새로운 패턴은 없을 거예요. 만약에 한두 개 정도 있다면 그건 진짜 1000번 중에 한 번 나올까 말까 해서 제가 굳이 책에 안 넣은 것밖에 없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4월 달까지 목표는 바로 그 단계를 만드는 게 우리의 목표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여기까지를 하시게 되면 이제 여러분들은 독해 지문을 읽을 수 있는 기본을 만들어 두게 된 겁니다. 그래서 그걸 바탕으로 우리가 5월 달부터 본격적으로 독해를 시작할 겁니다. 문장들이 모여서 만들어진 지문 독해를 시작할 거예요. 마찬가지로 지문 독해라는 건 또 어떤 문제를 겪게 되냐면요. 어느 정도 내가 영어를 읽을 줄은 아는 것 같은데 있죠. 막상 읽다 보면 중간쯤 왔을 때 아무것도 기억이 안 나요. 그래서 다시 읽게 돼도 또 중간쯤 오면 기억이 안 나는
마치 내가 기억력이 문제인 것 같은 현상이 되게 많이 발생해요. 근데 그건 여러분 기억력의 문제가 아니고요. 문장의 관계를 볼 줄 몰라서 그래요. 문장과 문장이 어떤 관계로 이루어져 있는지, 어떻게 읽어내서 문장을 연결시켜야 되는지를 모르면 그런 현상들이 발생하게 됩니다. 마치 이런 것과 비슷해요. 얘도 아주 쉬운 예를 한번 들어드릴게요. 여러분들의 그 독해에 대한 흥미를 증진시키기 위해. 자, 친구가 전화가 왔습니다. 친구가 전화 와서 이런 얘기를 해요. 야, 나 그 사람 좋아해. 여러분들이 친구한테 이 말을 들었다고 생각해 보시면 돼요. 다음 문장에 친구가 이렇게 말을 해요. 그 사람 정말 착해. 자, 그리고 제가 질문해 보겠습니다. 친구가 그 사람을 좋아하는 이유는 뭔 것 같으세요? 착해서 같죠? 라는 걸 여러분 이 친구는요. 이 문장이 원인이고 이 문장이 결과라고 말한 적 없습니다. 우리 멋대로 뭐 하고 있죠? 얘를 원인, 얘를 결과로 이해하고 있어요. 왜 이게 되는 줄 아세요? 친구한테 나 그 사람 좋아해라는 말을 듣는 순간 왜라는 것부터 머릿속에 떠오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다음 문장에 무슨 말이 써 있든 걔를 왜라고 받아들이고 싶은 겁니다. 왜냐하면 이 말을 듣는 순간 왜부터 떠오르거든요. 바로 이게 독해력이에요. 어떤 문장을 보는 순간 다음 문장에서 이걸 봐야겠다라는 생각을 할 줄 아는 눈을 키우는 게 독해력이라는 거예요. 근데 보통 이걸 공부하지 않고 그냥 한국말 해석하고 끝내기로 끝나니까 우리가 독해를 아무리 연습하고 영어를 아무리 읽는 훈련을 해도 늘지 않는 겁니다. 결국 여러분들이 연습하셔야 되는 건 바로 그거예요. 자, 이걸 우리가 어디서 할 수 있냐? 만약에 있죠. 여기 이런 말이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사람 정말 인성이 개판이야. 라고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여러분들 친구한테 이 두 문장을 연속으로 들으면 이상하다고 느끼실 겁니다. 야, 나 그 사람 좋아해. 그 사람 진짜 인성이 개판이야. 라고 들으면요. 이상하다고 느껴요. 왜냐하면 내 기준에서 이 다음 문장은 원인이 돼야 되는데 내가 봤을 때 납득이 안 될 만한 원인이면 친구한테 반문하겠죠. 넌 인성이 개판이어서 좋아하니? 라고 반문하겠죠. 이 또한 이 친구는 얘가 원인이고 얘가 결과라고 말한 적 없습니다. 우리 멋대로 그렇게 이해하고 있는 거지. 바로 그 능력을 영어 문장을 볼 때도 키우셔야 돼요. 그럼 영어 문장을 볼 땐 이게 왜 안 되냐? 해석이라는 거에 집착해서 그래요. 해석해야 된다라는 프로세스가 머릿속에 들어가니 그 다음 게 보이지가 않는 겁니다. 그걸 뛰어넘을 정도로 문장을 볼 줄 아는 눈을 키우셔야 영어 문장을 볼 때 한국말 보듯 읽을 수 있는 겁니다. 물론 어렵죠. 마치 수능 공부할 때 국어가 어려웠듯 이것도 어려운 겁니다. 다만 그걸 연습해야 올라가는 것도 분명해요. 그래서 앞으로 여러분들은 그걸 배우시게 되는 게 5월 달부터가 될 거예요. 즉 문장 해석을 공부하면서 다음 문장 내용을 어떻게 예측할 수 있는지 같은 것들을 같이 공부할 거고요. 그 배웠던 기초를 바탕으로 이제 독해 지문에 들어가서 문장을 어떻게 연결시키는지, 지문은 어떤 구조로 이루어져 있고 어떤 패턴이 있는지를 공부해 볼 겁니다. 자, 그게 끝나고 나면 이제 본격적으로 유형별 문제풀이 훈련을 시작해 볼 거예요. 독해 문제에는 수많은 유형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글이라는 건 있죠. 1000명의 사람이 읽으면 1000가지의 다른 생각이 들 수 있는 게 글이에요. 그건 맞습니다. 다만 그 글을 가지고 문제를 푸는 건 그렇지 않아요. 출제한 사람은 한 명이고 그 사람이 이걸 어떻게 냈을지를 판단할 줄 안다면 답은 하나밖에 없는 게 글이에요. 독해 지문을 푼다면. 즉 절대 하시면 안 되는 공부 방법이 뭐냐면요. 문제를 풀면서 이것도 뭔가 헷갈리지만 이게 좀 더 답이 좋아 보인다. 정답이 그래서 이거다. 라고 공부하시면요. 여러분 5만 문제를 풀어도 실력은 안 늘어요. 어차피 거기서 거깁니다. 즉 여러분들이 배우셔야 되는 건 뭐냐면 정확한 문제풀이법이에요. 어떤 식으로 문제를 접근해서 답을 어떻게 낼 수 있는지를 공부하셔야 돼요. 즉 그 방법을 통해서 뭘 느끼셔야 되냐면 마치 독해 지문이요. 숫자 바꾼 수학 문제처럼 느껴지셔야 돼요. 영어가 달라지고 문장이 달라지고 단어가 달라져도 이런 문제라면 똑같은 방식으로 이렇게 접근해서 정답을 예로 찍으면 되겠네. 라는 걸 여러분들이 할 줄 모르시면요. 어차피 아무리 공부해도 늘지 않습니다.
그냥 값만 늘 뿐.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한테 정확한 문제풀이법을 말씀드릴 거고, 그래서 모든 문제를 숫자 바꾼 수학 문제처럼 풀 수 있게 만들어 볼 겁니다. 제가 여러분들한테 절대 하지 않을 얘기는 뭐냐면 그냥 이게 제일 정답으로 괜찮다라는 얘기든요. 해석해 보면 이게 답으로 제일 좋다라는 얘기는 앞으로 한마디도 안 할 거예요. 그렇게 할 거면 그냥 제가 수업하러 안 올 겁니다. 그만큼 여러분들은 문제풀이법을 아주 정확하게 공부해서 답이 이거밖에 될 수 없는 이유를 공부해 볼 겁니다. 그게 이제 5, 6월 달이라고 보시면 되고, 자, 근데 7, 8월 달에 가면요. 이거보다 좀 더 어려운 지문으로 이제 본격적인 편입 기출에 나왔던 조금 더 어려운 학교 문제들로 이제 문제 유형별 풀이법을 총정리해 볼 겁니다. 그럼 제가 8월 달 정도까지 기간이 끝났을 때 여러분들한테 약속할 수 있는 건 첫 번째로는 어떤 영어 문장을 봐도 처음 보는 패턴은 없을 거예요. 두 번째로는 어떤 영어 독해 지문을 봐도 이게 어떻게 읽어야 되는지 패턴을 모르는 건 없을 겁니다. 세 번째로는 어떤 영어 독해 문제를 만나도 이건 어떻게 푸는 거지? 이런 유형은 뭐지? 하는 건 없을 겁니다. 딱 요 세 개는 제가 만들어 드릴 수 있어요. 자, 근데 그래도 1월 달에 오신 분들이면 저는 최상위권 대학교, 아주 좋은 대학교에 가고 싶어서 시작하신 거라고 믿어요. 근데 이제 아주 좋은 대학교, 편입에서 최상위권 대학교들의 특징은요. 진짜 어려운 지문이 나와요. 정말 있죠. 한국말 해설지를 줘도 아예 모르겠는 어쩔 수가 없는 게요. 뭐 예를 들어 철학과에서 공부할 법한 원문이 나오니 그 철학과 지문은 한국말로 읽어도 어차피 무슨 말인지 모릅니다. 그런 지문들이 출제가 되는 게 최상위권 대학교라고 보시면 돼요. 그럼 이제 9, 10월 달 동안에는 뭘 공부할 거냐? 그 아주 고난이도 지문들을 보면서요. 이 최상위권 대학교에서 그런 지문들이 나왔을 땐 어떻게 문제풀이법을 적용할지를 볼 거예요. 이런 걸 공부할 때 무슨 대단한 배경 지식 같은 걸 공부해서 내가 뭔가 지식을 알고 있어야 글을 잘 읽고 이런 게 아니라요. 이제껏 배웠던 문제풀이법을 어떻게 적용할지, 어떤 지문을 만났을 때 걔가 무슨 말인지 모르겠으면 답을 어떻게 찍을 건지 같은 것들을 공부해 볼 겁니다. 물론 방식은 다 똑같을 거예요. 어쨌든 그렇게 공부해서 9, 10월 달에 보낼 거고, 그 다음에 11월 달, 12월 달이 되면 파이널이에요. 뭐 이때는 굳이 그렇게 어려운 걸 공부할 거 없이 학교별로 특징을 잡을 겁니다. 그래서 각 학교별로 어떤 특징이 있는지, 이 학교에서 문제를 풀 땐 어떻게 적용하면 되는지 이제껏 배웠던 것들을 같은 것들을 이제 학교별로 집중적으로 공부할 거고요. 한 12월 셋째 주쯤이 되면 이제 편입이라는 게 스타트가 될 거예요. 요 과정으로 진행된다고 알고 계시면 되겠고, 자, 준비는 다 해놨고요. 여러분들 따라만 오시면 제가 모르는 건 없게 만들어 드릴게요. 그럼 여러분, 이 모든 과정들에 있어서 제가 요구하고 싶은 건 하나밖에 없습니다. 저는 예습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아요. 어차피 있죠. 독해라는 영역은 내가 볼 수 있는 것 이상으로 혼자 공부해선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복습이 중요해요. 제 머릿속 생각을 그대로 가져간다라고 생각해 주세요. 그 복습하는 방법에 대해선 나중에 제가 문장 해석을 들어가면 아주 자세히 말씀드릴 겁니다. 초반에는요, 그냥 아주 기초적인 개념을 정리할 거거든요. 그건 모르시는 분들은 그냥 암기해 두시면 되고요. 한 2주 정도가 지나면 제가 본격적으로 문장 해석을 들어갈 텐데, 그땐 제가 문장 해석할 때 복습하는 방법, 공부하는 방법을 아주 자세히 말씀드릴 거니까 그땐 그대로 따라해 주시면 됩니다. 요게 제가 여러분들한테 요구하고 싶은 그게 되겠고요. 자, 여기까지가 이제 제 커리큘럼이고, 그래서 잘 만나서 반갑고, 여러분들은 앞으로 어떤 독해 수업을 듣든 아마 이렇게 문제풀이법처럼 정확하게 답을 찍는 수업은 아마 편입엔 저밖에 없을 겁니다. 그래서 잘 오셨어요. 잘 오셨고, 이제 나머지 얘기를 좀 해볼게요. 여러분들이 그 생활하실 때, 공부할 때 기억할 사항들에 대해서 첫 시간에 꼭 해주는 얘기가 있거든요. 그 얘기를 잠깐 해드리고 이제 수업을 좀 들어가 보겠습니다. 여러분, 편입이라는 걸 선택하셨고 저는 이 선택만으로 멋지다고 봅니다. 여러분들은 큰 용기를 내신 거예요. 대학교를 가겠다고. 그 대학교를 갔을 때 얼마나 좋을지, 그 효과가 얼마나 클지 같은 건 아무도 몰라요. 다만 내가 인생의 가장 중요한 20대의 이 1년을 여기다 쓸 용기를 냈다는 것만으로도 여러분들은 정말 좋은 선택을 하셨어요. 대신 그 선택을 잘 마무리 지으려면 최선을 다해서 해봐야겠죠. 그래서
아주 최선을 다해서 끝을 맺어볼 필요가 있어요. 이 과정에서 필요한 자세에 대한 얘기를 잠시 좀 해보겠습니다. 이 편입을 상담을 오시거나 편입을 공부하는 수험생들이 가지는 어떤 사실 다른 수험생들도 그런데요. 꼭 하는 질문이 있어요. 선생님, 저도 열심히 하면 잘할 수 있을까요? 라는 질문이에요. 저도 열심히 하면 합격할 수 있을까요? 저도 열심히 하면 좋은 대학교를 갈 수 있을까요? 라는 질문이에요. 그럼 저는 그런 질문을 듣죠. 여러분들한테 절대로 할 수 있습니다라고 안 할 겁니다.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이 냉정하게 인정해야 되는 게 있습니다. 노력한다고 되는 게 세상은 아니에요. 노력해도 안 될 수도 있는 게 세상이에요. 이걸 인정하지 못하면 열심히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자, 성공을 이루는 데는 수많은 요소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노력이에요. 사실 있죠. 저는요, 99%가 운이라고 믿습니다. 저는 여전히 인생은 운빨이라고 믿고, 제가 여러분들 앞에서 이런 얘기를 할 수 있는 것도 제 운이 좋아서라고 믿어요. 뭐 제가 열심히 산 것도 있을 수 있겠지만, 사실은 운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아주 쉬운 예로요. 여러분들이 아무리 공부를 열심히 해도요, 시험 당일날 열이 40도까지 오르면 어차피 그 시험 못 봅니다. 그래서 인생은 운이 훨씬 더 큽니다. 그러면 왜 노력을 하는 거냐? 성공을 이루는 수많은 요소 중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노력밖에 없어요. 우리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노력밖에 없기 때문에 노력을 하는 거고요. 두 번째로 아무리 운이 좋아도 이 노력이 채워져 있지 않으면 가져갈 게 없습니다. 그래서 나한테 운이 왔을 때 그 운을 쟁취하려면 노력이 채워져 있어야 돼요. 그래서 노력을 해야 되는 겁니다. 다만 그게 노력하면 된다. 이건 잘못된 거예요. 이 노력하면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공부는 거짓말하지 않는다. 노력은 배신하지 않는다. 이런 말들 있죠. 솔직히 말씀드리면요. 성공한 사람들이 만들어낸 프레임이에요. 되게 무책임한 말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성공하지 못한 사람이 노력 안 했다라고 말할 수 없거든요. 노력 훨씬 더 많이 해도 성공 못하는 사람도 있고 노력을 덜 해도 성공하는 사람이 있는 게 세상이에요. 절대 그 노력을 가지고 판단할 수가 없다는 얘기인데 그런 일들이 왜 그런 얘기들이 많냐면요. 세상은 성공한 사람들의 얘기들이 보통 더 목소리가 크기 때문에 그런 식의 것들이 생긴 겁니다. 근데 그렇지 않아요. 노력해도 안 될 수도 있는 게 바로 세상이에요. 즉 여러분들이 지금 준비하는 이 시험은요. 냉정하게 말씀드리면 경쟁률이 30대 1에서 많으면 100대 1까지 가는 시험입니다. 여러분 30대 1이면요. 합격 가능성이 3%예요. 100대 1이면 합격 가능성이 1%고 이런 시험을 두고 누구나 열심히 하면 할 수 있다고 말하는 사람이 사기꾼이에요. 불합격 확률이 97%인 시험을 준비하는데 여러분들이 이걸 보면서 나도 할 수 있을 거야. 이 말이 안 돼요. 합격할 확률이 3%인데요. 그래서 여러분 내가 될 수 있을까? 라는 생각, 하면 될까? 할 수 있다. 이 생각은 위험합니다. 왜냐하면 반드시 어떤 순간이 올 거냐면요. 해봤자 안 될 것 같은 순간이 올 거거든요. 지금은 의지가 막 불타시죠. 특히 어떤 분들이 그러냐면 내가 노베이스라고 생각하는 분들, 내가 영어를 거의 처음 공부한다고 생각하는 분들,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영어 실력이 안 오를 겁니다. 지금쯤은 올라야 될 것 같은 순간에도 영어 실력은 오르지 않을 거예요. 이젠 돼야 될 것 같은데 싶을 때도 안 될 수도 있어요. 근데 그런 순간이 왔을 때 열심히 공부하지 못한다면요. 어차피 노력할 수가 없습니다. 그걸 잊어버리시면 안 돼요. 근데 이게 왜 절망스럽냐면요. 내 옆에 애들은 다 올라가는 것 같거든요. 나랑 같이 1월 달에 노예반으로 시작한 애는 막 성적이 상위권에 랭크돼 있는 것 같은데 나만 그 자리 그대로인 것 같고 심지어 나보다 늦게 공부 시작한 애가 나보다 성적이 훨씬 더 좋은 것 같고 이런 모든 순간들을 견뎌내셔야 되는 게 수험생활이거든요. 근데 나도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가지는 순간 그 생각이 잘 안 들고요. 자꾸 좌절하게 돼요. 가장 대표적인 예로요. 고등학교 3학년 교실을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여러분들이 고3을 고등학교에서 보내셨다면 자, 수능이 한 달 남았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수능이 한 달 앞으로 다가왔으니 한 달여 남은 수능을 위해 불타가지고 공부를 해야 맞는 것 같지만요. 제 경험상 대한민국의 고3 교실은 수능이 한 달 남으면 공부하지 않아요. 아무도 안 해요. 심지어는 공부하는 애를 조롱할 때도 있어요. 이제 와서 뭘 공부냐. 다 끝났다. 라고 공부하는 애를 조롱할 때가 더 많습니다. 난리가 나요. 막 영화를 보는 애들도 있고 그러니까 밖에서만 고3이 고생하는 줄 알지. 사실 가장 행복할 때는 보통 고3이에요. 그게 여러분 현실입니다. 그럼 그 학생들은 왜 안 할까요?
고3이고 수능이 한 달여 앞으로 왔고 지금 공부해야 된다는 걸 알면서도 안 하는 이유는 하나밖에 없습니다. 안 될 것 같아서요. 해봤자 뭐가 되겠어 라는 생각 때문에 안 하는 겁니다. 결국 있죠. 수험생을 가로막는 가장 큰 요소는 해봤자 안 될 것 같다라는 그 느낌이에요. 편입하면 안 될 것 같죠. 엄청나게 많이 드실 겁니다. 내가 한다고 될 수 있을까? 예를 들어 나는 영어 시험을 봤더니 40점이 나왔는데 1등을 보니까 97점이에요. 좋은 대학교를 가려면 97점을 이겨야 갑니다. 그때 그런 마음 가질 수 있을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난 당연히 97점도 이길 수 있지. 지금 내가 40점이지만 라고 생각이 들 리가 없습니다. 좌절감이 들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있죠. 될 것 같다는 생각으로 하면 잘할 수 없습니다. 결국 노력한다는 건 있죠. 안 될 것 같은 순간에 하는 게 노력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그 마음을 좀 고치셔야 됩니다. 혹시 적당히 하면 편입을 성공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오신 분들이 있다면 절대 그렇지 않아요. 그리고 누군가가 여러분들한테 그런 말 했다면 그것 또한 거짓말입니다. 만약에 그 사람이 정말 적당히 해서 성공했다면 영어를 원래 잘했거나 머리가 정말 뛰어나거나요. 그게 나한테 해당하지는 않을 수도 있어요. 그걸 명확히 알고 계셔야 됩니다. 이걸 명확히 인정하지 않으면 아마 공부는 지지부진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잊지 마시고 마지막으로 말씀드릴게요. 여러분, 노력하면 실력이 오른다가 아니에요. 실력이 오를 수도 있는 겁니다. 안 오를 수도 있어요. 방향이 잘못되면. 두 번째, 실력이 오르면요. 성적이 오를 수도 있는 거예요. 성적이 안 오를 수도 있습니다. 이 순간들을 버텨낼 줄 아는 그 버틸 줄 아는 힘을 가지고 있냐가 노력의 기본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사실 노력과 성적은요. 별 관련이 없습니다. 근데 노력을 해야 운이 찾아왔을 때 성적이 올라가는 것뿐이에요. 이렇게 생각하고 여러분들은 마인드를 어떻게 가지시면 되냐면 나는 공부를 하다가 이대로는 해봤자 안 될 것 같은 와 정말 이렇게 해도 어차피 난 안 될 것 같다는 생각이 그 생각이 들 때 그때 공부하는 사람이 성공한다 라고 생각해 주세요. 그게 노력이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진짜 노력을 한번 해보고 싶다면 꼭 그 마음을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이제 마음 자세에 대한 얘기였고 그럼 대체 어느 정도 시간을 공부해야 되냐라고 하실 수 있겠죠. 그 얘기도 제가 빠르게 좀 해볼게요. 여러분들은 저랑 이제 한 번씩 만나시게 될 거니까 제가 이 공부 시간까지도 체크를 할 겁니다. 얼마나 공부를 하고 있는지. 그래서 학생이 많아서 선생님이 신경 안 쓰고 이런 거 걱정하실 필요 없어요. 제가 생각하시는 것보다 기억력이 굉장히 좋아요. 그리고 매년 거의 200명의 학생을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60명 학생 정도는 저한테는 사실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건 걱정하실 건 없습니다. 그럼 여러분 저랑 이제 그 하시게 되면 제가 꼭 신경 쓸 부분이 공부 시간이거든요. 대체 공부 시간은 얼마나 가져가야 내가 수험생처럼 산다고 할 수 있을까를 잠시 말씀을 드릴게요. 자, 수업이 없는 날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항상 공부 시간은 있죠. 항상 공부 시간은 수업 시간 빼고 생각하세요. 왜냐하면 수업 시간을 집어넣어서 계산하면 스스로가 타협하게 돼요. 그래서 항상 눈을 뜨죠. 공부를 시작하기 전에 내가 오늘 몇 시간을 자습할 수 있을지를 머릿속으로 그려보셔야 돼요. 그게 제일 중요합니다. 그럼 수업 시간을 뺀 거 기준으로 자, 여러분들한테 제가 요구하게 될 시간은 사실은 12시간이거든요. 근데 인간적으로 12시간을 못할 수도 있으니 10시간에서 12시간 정도는 내가 채우겠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선생님 저는 이렇게 앉아 있어 본 적이 없는데요. 하시는 분들은 앉아 있어 보세요. 그것부터 시작이에요. 자, 여기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잠깐 드릴 게 뭐가 있냐면요. 공부는 효율적으로 하는 게 중요하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올바른 얘기입니다. 그 누구보다 있죠. 제가 효율성을 추구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제가 존재하는 이유가 뭐죠? 여러분들이 혼자 공부해서 뭐 몇 달 걸릴 거, 저랑 공부해서 며칠 안에 끝내려고 제가 있는 겁니다. 즉, 제가 효율적인 존재가 될 수 없다면 전 존재 가치가 없는 사람이에요. 그 누구보다 전 효율성을 추구해요. 근데 알고 계셔야 될 게 있어요. 효율은요, 양을 채웠기 때문에 의미가 있는 겁니다. 예를 들어 있죠. 6시간에 공부할 걸 2시간에 끝냈다라고 해볼게요. 4시간이 남았죠. 개이득이라고 생각하면서 놀면 6시간 동안 비효율적으로 공부한 애나 6시간에 할 걸 2시간 공부하고 4시간 논 애랑 아무 차이가 없습니다. 아무 차이가 없어요. 다음날 똑같아요. 즉
6시간에 공부할 걸 2시간에 끝낸 게 가치가 있으려면 나머지 4시간을 다른 걸로 공부를 해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들의 그 효율적인 공부가 의미가 있는 겁니다. 즉, 모든 효율은요, 절대량을 채웠을 때 가치가 생기는 거예요. 그걸 잊지 마시고, 그래서 절대 공부 시간을 채우는 것부터 공부는 시작입니다. 그럼 뭐 예를 들어 수업이 2시간 있다. 한 8시간에서 10시간, 수업이 4시간 있다. 한 6시간에서 8시간 정도의 공부 시간은 채워두시면 되겠죠. 그럼 그 공부 시간을 채울 때 중요한 걸 말씀드릴게요. 공부할 때 기본 자세인데, 여러분 이런 분들이 계세요. 잠을 줄여가면서 공부한다. 특히 노예반에 다니시는 분들이, 제가 안타까운 분들이 어떤 분들이 있냐면, 선생님 저는 베이스가 부족해서 문법을 아무리 암기해도 시간이 모자랍니다. 그래서 막 새벽 3시, 4시까지 막 암기하는 분들이 계세요. 잠 2시간만 자고 의지를 불태우는 거죠. 최악이에요. 잊지 마세요. 공부할 때 잠 줄여가면서 공부하는 게 최악입니다. 여러분들이 철인이 아닌 이상 기계도 고장 나는데 잠을 줄여가면서 공부하는 건요, 말이 안 돼요. 잠은 줄여가면서 하는 게 아니라요, 깨어있는 시간 동안에 하는 게 공부가 돼야 됩니다. 여기에는 첫 번째, 잠을 줄이면 집중이 안 돼요. 여러분 잠을 줄였는데 집중되는 건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다. 두 번째로 있죠. 잠을 안 잔다는 생각하는 순간 4시간이 아깝지가 않아요. 여러분들이 공부를 열심히 하고 싶으면 있죠. 지나가는 시간이 아까워야 돼요. 지나가는 1분 1초가 아깝지 않죠. 하루도 아깝지 않습니다. 즉, 내 주어진 시간 안에 이 정도 공부 시간을 채워야 된다라는 이 압박감이 있어야 1분 1초가 아까워지지. 어차피 난 새벽 5시까지 공부할 거니까 라는 마음이 드는 순간요, 지나가는 시간이 아까운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렇게 효율이 무너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되는 건 뭐냐? 기상 시간과 취침 시간을 정해야 돼요. 정말 기계적으로 사셔야 됩니다. 즉, 공부를 열심히 한다는 건 있죠. 기계가 돼서 1년을 사는 걸 뜻해요. 그냥 오버하는 게 아니에요. 100m 달리기 하는 게 아닙니다. 정말 기계처럼 주어진 틀을 만들어 두고 그 틀에 나를 맞춰 사는 아주 괴로운 삶을 뜻해요. 이거 아주 괴로울 겁니다. 여러분들은 언제 자고 언제 일어날지를 정확하게 정해둘 필요가 있습니다. 얼마나 자면 되냐? 7시간까지는 괜찮아요. 즉 7시간 푹 자고 공부해도 괜찮습니다. 잠을 더 자면 안 돼요. 8시간은 안 돼요. 8시간, 9시간은 수험생이라고 하기가 좀 그래요. 가끔 이런 분들이 계시거든요. 저는 누가 안 깨우면 12시간도 잔다. 그건 안 돼요. 그건 안 되고 딱 내가 수업 시간에 안 졸 정도의 최소 시간은 자야 됩니다. 즉 이걸 아는 것부터가 공부예요. 한 5시간도 자보고 6시간도 자보고 7시간도 자보면서 이 정도는 자야 내가 수업 시간에 안 조네. 그것도 알아가는 게 공부입니다. 그래서 그 시간을 딱 픽스해 두세요. 그리고 그 시간 되면 자는 겁니다. 그리고 모든 공부 시간은 그 자기로 한 시간까지 맞추기 때문에 가치가 있는 거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그게 여러분들이 공부할 때 기억하고 계셔야 되는 가장 중요한 틀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이제 설명을 해드릴게요. 자, 우리가 아침 8시부터 공부를 시작한다라고 해서 밤 12시까지 공부를 하면요, 16시간이에요. 가끔 보면요, 막 합격수기 이런데 저는 하루 16시간씩 공부했습니다. 이런 합격수기가 있거든요. 거짓말이에요. 여러분, 지금 아침 8시부터 밤 12시까지 1분도 안 쉬고 공부해야 16시간을 하는 겁니다. 불가능해요. 그건 불가능의 영역입니다. 효율이 살 수가 없어요. 그거야말로. 즉, 그런 일들은 왜 발생하냐? 원래 있죠. 합격을 하고 나면 자기가 약간 신이 된 기분이 들어요. 영웅과 같은 기분이 들고 지나온 나의 삶이 되게 멋지게 느껴져요. 힘든 순간마저도 이겨낸 난 멋있는 사람으로 보여서 갑자기 막 자기를 신격화해서 쓰게 됩니다. 그게 이제 이렇게 표현되는 거예요. 나는 하루 16시간씩 공부했다. 그럴 리가 없습니다. 근데 있죠. 10시간은 왜 합리적으로 가능한 시간이냐? 아침 1시간 먹고 점심 1시간 먹고 저녁 1시간 먹어도 3시간 남죠. 그러면 우리 여름에 정말 더워서 저기 빙수집 가서 뭐 설빙 같은 데 가서 신메뉴를 먹고 와도 10시간은 할 수 있어요. 그래서 10시간은 가능한 시간입니다. 10시간도 안 나오고 있다면 놓치고 있는 시간이 너무 많다는 뜻이에요. 이해되시죠? 그렇게 만드셔야 돼요. 그래서 최소 이 시간은 공부를 해야 된다. 그리고 기상 시간과 취침 시간을 정한다 라고 생각해 두시면 되겠고, 만약에 이 시간까지 했는데 선생님 공부 시간을 못 맞추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나를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내가 왜 공부를 안 했는지, 언제 안 했는지, 안 한 건지, 못 한 건지. 만약에 안 한 거라면요. 분명히 인간은 똑같은 실수를 반복하거든요. 그럼 다음번에 비슷한 상황이 왔을 땐 내가 어떻게 행동할 건지에 대한 구체적인 플랜을 세우면서 그걸 잡아가시는 게 공부를 해나가는 과정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기상 시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이런 분들이 계세요. 이제 학원에 오려면 뭐 예를 들어 6시 반에 일어나기로 결심을 했습니다. 근데 또 이때 못 일어날 수 있으니까 우리가 어떤 행동을 하죠? 35, 40, 45 훌륭하게 이렇게 7시까지 알람을 맞춰둡니다. 7시까지를 맞추는 건 7시에 못 일어나면 학원을 못 가니까 이때는 일어나야 돼 라고 알람을 맞춰요. 그리고 여러분들을 한번 돌아보세요. 6시 반에 알람이 울렸을 때 어떤 행동을 하는지. 거기부터가 공부는 시작이에요. 보통 어떠냐면요. 5번, 6번 남았다. 개수를 세요. 눈 감고 있다가 5번, 4번, 3번. 망했다. 1번. 이럴 거면 이때까지 자세요. 왜 굳이 5분씩 깨죠? 왜 굳이 5분씩 깨서 여러분들의 잠을 방해하죠? 그러니까 이러시면 안 돼요. 들었을 때 깨는 것부터가 공부입니다. 잊지 마세요. 그런 자세부터가 내가 공부를 어떤 마음으로 하고 있는지 알 수 있어요. 이런 분들의 특징이에요. 이렇게 시간을 지워가면서 판단하시는 분들 특징. 이렇게 알람 맞춰 자다 보면요. 어느 날 눈 떴을 때 6시 20분에 눈 뜨기도 하거든요. 알람을 안 듣고. 어떤 생각하는지 보세요. 보통 망했다. 10분. 10분이 얼마나 중요한데. 이러는 분들이 많아요. 그럼 거기서 어떻게 해야 되죠? 10분 일찍 일어났으니까 화장실 가서 씻어야 되거든요. 보통 그렇지 않습니다. 10분 더. 눈을 감아요. 눈 뜨면 8시고. 이런 일들이 발생하는 게 여러분들 이런 게 다 의지가 되는 겁니다. 즉 공부라는 게 별게 아니에요. 이런 순간이 왔을 때 내가 어떤 마인드로 삶을 대하고 있냐가 여러분들이 열심히 하는지 아닌지를 결정해 주게 될 겁니다. 그렇게 스스로 기계로 만들어서 거기에 좀 맞추는 삶을 살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좀 제가 간략하게 말씀을 드렸고, 자, 나머지 얘기는요. 제가 차근차근 해드릴게요. 오늘 이것만 하면 시간이 다 가니까. 오늘은 요거 여러분들이 오늘 집에 가서 하셔야 되는 건, 그리고 오늘 수업할 때 끝나고 나서 하셔야 되는 건, 내가 오늘 자습을 몇 시간 할 수 있을지를 계산해 보세요. 첫 번째. 그리고 그 전에 나는 앞으로 언제 자고 언제 일어날지를 계산해 두세요. 거기에 딱딱 맞추는 삶을 살고 계시면 되고, 제가 한 번씩 그 다음 시간에는 계획은 어떻게 세우는 건지, 얼마나 공부해야 되는지, 뭐 어떻게 공부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말한 김에 아주 근본적인 얘기 한 가지만 하고 넘어가면요. 여러분, 계획표를 쓰는 이유는 뭘까요? 계획표를 쓰는 이유는 체계적으로 공부하기 위해서가 아니에요. 그 또한 시간을 아끼기 위해서입니다. 즉, 내가 내 시간을 아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계획표를 쓰는 거 말고는 없어요. 저도 계획적인 사람이 아니거든요. 저를 겪어보시면 알겠지만 저는 계획적인 사람도 아니고 전 즉흥적인 걸 정말 좋아해요. 노는 것도 있죠. 저는 즉흥적으로 노는 걸 좋아하지. 막 일주일 전부터 계획 다 세워서 가는 거 별로 안 좋아합니다. 앉아있다가 느낌 올 때 하는 걸 좋아하지. 그런데 그런 저도요. 제 시간을 아낄 수 있는 방법은 플래너를 쓰는 거 말고는 없어요. 그래서 플래너를 쓰는 겁니다. 이 대전제는 알고 계시고 제가 다음 시간부터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만나서 반갑고 앞으로 공부를 좀 같이 열심히 해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